네,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그 전국의 또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비무한 정신을 계속 제가 사진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7, 8월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죠. 이제 8월 달은 특별히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건국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국했기 때문에 국군이 된 거죠. 군대가 국군이 돼서 건군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식 끝나고 건군식을 바로 시청 앞에 사열대를 만들어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국군의 행진을 사열하면서, 그게 사실상 이제 건군식이죠. 그래서 이제 특집으로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많이 연설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큰 단체가 전국 목회자 협의회와 전국 장로 협의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목사보다 장로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장로 협의회가 더 큽니다. 장로 협의회도 시무 장로와 은퇴 장로가 또 연합회가 구별이 됐습니다. 역시 시무장로보다 은퇴장로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8월 11일 날 목요일 날 은퇴장로 협의회 전국협의회에서 저에게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한 강의를 초청해서 또 가게 됐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의 그런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서 또 그런 기회에 이승만 박사와 함께 또 우리 공화당과 또 우리 조원진 대표를 또 간접적으로나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할 강의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에 제가 이 책 두 권을 소개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공화당에서 어떤 그 직책을 맡는다든지, 또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수권 정당이 됐을 때 직책을 만들 정도의 그런 지도자로 활약하려면 적어도 이 두 책은 꼭 그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쓴 문명학자인데 콜랩스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2007년도에 대만계 중국인 에이미 추아가 쓴 데이 오브 엠파이어, 즉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강대국을 연구하고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고, 그런데 한순간에 또 강대국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졌는지. 여러분, 로마 제국 사라졌죠? 그리스 제국 사라졌죠? 스페인 제국 사라졌죠? 일본 제국 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강대국이 되고 어떻게 망했는지 흥망성쇠를 연구했는데, 둘 다 책이 관점은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은 자연 파괴와 에너지 고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자연 환경을 만들고 에너지가 풍부하면 순식간에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또 하루속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연 환경도 좋고 에너지가 풍부했는데 왜 망했느냐? 중요한 거는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이 파괴가 되면 또 에너지에도 영향이 미치고, 지난 뉴욕에서 허리케인으로 정전사태가 있었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발전소에 타격을 입혀가지고 그 유명한 뉴욕시가 정전이 돼가지고 암흑의 시대가 돼가지고 온갖 또 강도와 또 이게 도둑질이 난무하는, 그래서 인류의 현존의 가장 최첨단 문명 국가라고 하는 뉴욕도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파괴가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또 인구가, 그러니까 잘 사니까 인구가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해서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를 자연 환경에서 얻으려고 자연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황폐한 땅과 에너지가 없는 무라 할지라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여러분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국부가 자헤드라고 하는 국부입니다. 그분은 사막의 나라였지만 그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첨단 도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쿠웨이트도 기름이 나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도 기름이 나고 그 중동 국가들이 다 기름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풍부한 기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전 또 억압 불행 이런 나라인데 대부분 유일하게 UAE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자연 환경도 사막지대도 어려웠고 에너지도 없었지만은 석유를 개발해서 그 석유 개발의 자금을 가지고 다양한 개발을 발전시켜서 그 지도자의 탁월한 안목으로 세계적인 도시국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해도 어리석고 미련한 지도자가 나오면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가 북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사람은 2007년에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내적인 요소로 외적인 요소 자연과 에너지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로 바로 포용성을 얘기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포용성 있게 인종과 국적과 이런 걸 모든 걸 초월해서 인재라고 하면 다 포용해서 나라를 세울 때에 강대국이 됐던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신라의 최치원이가 당나라 가서 관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포용성을 어느 순간에 상실하게 될 때에 그 제국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층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타적이 되고 또 독재화되게 될 때 더 이상 새로운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해서 결국에는 내전으로 또 등등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덧입혀 가지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탄핵 과정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정의와 진실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랑과 정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정의. 거기에 아울러 진실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 진실과 신뢰 아닙니까? 정직해야 서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진실의 관계가 깨질 때 거짓이 난무할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사가 광복 이후에 남한과 북한, 즉 대한민국과 북계 이 공산 집단에 분명하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1979년 10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하셨으니까 일주일 전에 최후의 국정이 바로 리콴유 수상을 만나서 외교를 한 것인데 그때 놀라운 것은 박근혜 영예가 28살 때 바로 두 정상 간의 그 국정 현안과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영어만 잘해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상 간의 통역은 바로 국제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미래 문제, 아주 고도의 이런 것들을 통역한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리콴유 수상하고의 첫 만남인데 2008년도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명박 후보에게 떨어진 다음에 이해창 후보에게 떨어진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이명박 후보하고 떨어진 다음에 박근혜 영예가 일주일 동안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약 4박 5일 동안. 그래서 오른쪽에서 사진에 보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하고 리콴유 수상하고 대화하는 사진인데 이것은 그때 그 4박 5일의 싱가포르의 사진이 아니라 8월 달쯤에 하얏트 호텔에서 만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극빈지 4박 5일 동안 싱가포르를 방문해 가지고 내각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미니스터 리콴유하고 또 시니어 미니스터 고척동하고 그리고 현 총리 리생유하고 이 3대 지도자와 걸쳐 가지고 정치에 대한 디스커션을 합니다. 이게 바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의 준비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구호가 대선 구호가 뭐였어요?
대통합, 민생, 그리고 원칙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수상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대통합, 원칙, 그리고 민생.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척동 제2대 수상과 제3대 수상은 바로 아들 리센융이 했던 것이죠. 근데 내가 왜 갑자기 그 책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하느냐. 자, 리콴유 수상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강대국을 만드는 위대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리콴유가 사랑과 정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애국심,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나라의 질서를 잡는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또 묻기를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리콴유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로 정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북 좌파라든지 또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 뭘 강조하죠? 사랑을 강조하죠. 그게 진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한다고 포퓰리즘이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고 사랑을 빙자한 선전선동,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그 왜곡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로워야 정의롭게 나라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게 되면 사랑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는데 어떤 사랑의 정책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한 정의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저도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도 성격적으로 굉장히 겁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도 어렸을 때 야구를 하면서 포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포수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가죽 글러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봉지를 접어가지고 그래서 캐치를 했습니다. 뭐 보호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일평생에 누구를 무서워해 본다든지 두려워해 본다든지 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창당을 도우면서 조원진 대표를 모시면서 제가 그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조원진 대표가 무섭다. 왜 무섭냐? 바로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리콴유 수상의 이 명언, 사랑과 정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무섭고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지. 왜? 정의롭지 못하니까. 윤석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왜? 정의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정의가 두려운 거예요. 정의가 두렵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도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모든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 환경의 파괴와 에너지 고갈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11년도에 일제 총독부에서 조선 임야 분포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저 북한 지역은 그나마 백두산, 묘양산 지역, 금강산 지역 제외하고는 정말 민둥산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씀드린 대로 광복 이후부터 산림 녹화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사진이 바로 2015년도에 한반도 산림 황폐화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금수강산이 됐죠. 근데 북한은 거의 일제시대보다도 못하게, 일제시대에 무성했던 백두산, 모양산도 거의 뭐 얼마 남지 않고 다 황폐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만 비가 안 내리고 남한에만 비가 내립니까? 북한에만 홍수가 나고 남한에서 홍수가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도자 차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런 산림 녹화도 성공을 하고 풍부한 에너지로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그 풍부했던 수력발전소의 에너지와 또 지하자원과 그것을 결국 다 물말아 먹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북한의 기차 모습입니다. 창문이 깨져서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인도에서나 볼 수 있는, 아직도 인도의 그 인구 많은 인도의 그 기차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KTX가 지금 다니는 그런 때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죠. 그리고 뭐 차 시간도 없어요. 언제 갔다 언제 못 줄지 모르고. 그리고 그 뒤에 야산에 보면 거의 민둥산이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한을 지금 추종하는 세력, 정말로 여적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일성, 김정하 우상화로 초상화에다가만 불을 붙이죠. 자, 그래서 왼쪽에 이게 양각도 호텔에서 밤에 새벽에 찍은 건데 다 어둠인데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만 전깃불을 비춰준 것이고요. 오른쪽이 그 유명한 만수대 국회의사당, 지금 또 군수상 궁전이라는데 그 동상에만 비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김일성 광장의 모습인데 칠흑과 같은 암흑에 오직 그 초상화에게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 한반도 2015년 위성 사진인데 북한은 뭐 평양 쪽 말고는 다 어둠이죠. 놀라운 거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그 지식인들이 왜곡되는 거 아니, 어떤 한 서울대 학생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정복좌파하겠죠. 저거는 한미 동맹으로 계속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바로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등화간제 훈련 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드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등화간제가 뭐예요? 빛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뭡니까? 평양을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평양만 반짝이니까 평양 폭격하라는 표시죠. 이게 서울대 교수, 서울대 학생들, 대학원생들, 특별히 정복좌파에 물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쉴드칩니다. 이게 탄핵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순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이면 쉴드를 치고 무조건 적이면은 반대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왜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의 수해에 영부인이 쇼핑한 걸 가지고서는 무슨 섬유산업 견학을 했다는 등, 아이쇼핑만 했다는 등, 이런 수준, 정복좌파와 똑같은 수준이 바로 지금 현재의 기득권 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비무한 정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늘 이렇게 회오를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명필은 아니셨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명정을 쓰신 소전 손재영 선생의 사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붓글씨를 연습하는데, 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최초의 휘호는 언제 나타나는 거니? 1968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68년 1월 21일 날 국파공작원이 청와대를 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태를 진압하고 이틀도 안 돼가지고 왼쪽에 보면 직접 북한산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용감하죠? 게릴라 잔당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직접 현장을 방문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해 7월에 처음으로 유비무환이라고는 휘호를 쓰십니다. 특별히 제8사단장 양봉식 소장을 위해서 쓰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다부동 전투에서 특공대를 지휘해서 673 고지를 점령했던 아주 전쟁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을 처음 쓸 때는 특별히 국방 안보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69년도에 이번에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1969년도 여름에 가뭄에 백성들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969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에피소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밖을 살피다가 밤에 노화산 청년을, 사회치로 농업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 청년을 데리고 어딜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양주의 원당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 메말른 풀뿌르기 땅바닥을 부여잡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곡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 집무실에 그 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벽지가 이승만 대통령 때 있던 벽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청렴 결백해서 청와대도 웬만한 걸 수리 안 한 거예요. 그대로. 다만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오른쪽에 창 밑에 라지에타가 있죠. 원래는 여기까지 창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라지에타를 놓기 위해서 창 아래 창에 라지에타를 놓고 위에 창만 열린 거죠. 요거 하나 변화된 것이 유일한 청와대 변화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1971년도에 이제 제7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한 달 만에 또 자연재해가 오니까 부여 지역의 수해 지구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71년도 7대 대통령 때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김대중하고 선거가 붙었는데 10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이때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충격을 먹으셨습니다. 왜? 자기는 정말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그저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말만 가지고도 100만 표 차이가 나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어떤 의식? 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선전선동에 의해서도 왜곡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지도자지만 백성을 잘 속여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해 여름에 이제 유신을 준비하고 1972년도에 유신 헌법을 발의하면서 고도의 한강 개혁을 다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71년 12월 6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왜? 지금 베트남이 공산화되죠. 또 중동에 오일 쇼크가 나죠. 그러니까 이때 유비무환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개념,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 위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의 회오가 바로 12월 17일 날 쓰신 건데 똑같은데 하나는 이제 음각한 것이고 하나는 양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비무환이 바로 종이에 바로 쓰신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무슨 도자기에다가 새긴다든지 이런 용도로 음각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72년도 1월 1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한 달 전에 71년도 12월 달 쓰시고 또 신년 초에 임자년에 쓰십니다. 특별히 여기다가는 인자년 신심이라고 특별한 또 그 글을 쓰십니다. 즉 새로운 마음으로 국정을 통치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유신입니다. 유신헌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신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독재하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선전선동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고 또 베트남 공산화 또 오일 쇼크 이런 등등에 의해서 경제도 위기가 닥치고 하니까 유신으로 유비무환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1월 1일 날 임자년 신심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쓰셨는데 재미난 거는 가로로도 쓰셨어요. 보통 세로로 쭉 쓰셨는데 이때만 특이하게 가로로도 쓰시고 세로로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정 컨셉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사진 두 개도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는 이제 그 촬영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가로로 쓰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72년도 신년사의 핵심이 뭐냐? 자유의 물결, 이제 자유의 파도라고도 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방파제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국제 공산 세력으로부터 막아야 된다.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 경제의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막아야 된다 해서 자유의 방파제라는概念을 썼는데 이제 점점점 국력을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자유의 물결을 북한에까지도 전파해서 자유와 풍요와 빛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북한 동포를 위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유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 전략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북한의 어떤 체제를 인정해 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고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더 이상 북한의 어떤 그 테러라든지 그런 위협을 당하면은 굉장히 국내 사정이 어려우면 국제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북한으로 하여금 바로 평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못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인정해서 뭐 고려 연방제와 같이 우리가 평화와 공존하자,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72년도면 고도의 성장을 할 때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북한의 테러라든지 또 전쟁 위협이라든지 있으면은 국제적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도의 성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평화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점점점 잘 살게 되니까 지도층들도 기득권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역시 게릴라 간첩 이런 행위들이 날뛰면은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 때 뭐 KT에서 사고가 났죠. 또 변압기 사고가 났죠. 등등의 이런 또 산불도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홀라오니까 거기에 간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가보위법을 만들어서 이런 사태를 예방하는데 국가보위법을 만들었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주, 자립, 자위. 그래서 뭐가 빠졌죠? 자조가 빠졌습니다. 이제 자조는 초창기 때의 그 국정용어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하자, 자립하자. 그래서 자조가 빠지고 자주, 자립, 그 다음에 스스로 방위한다. 그래서 자위정신, 국가 비상체제로 자유정신을 이때 처음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73년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표를 세우는 것마다 거의 배, 4배, 10배씩, 예를 들어서 1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럼 200억 불이 달성이 된다든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치 기간 중에 목표로 세웠던 것은 항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한강 기적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73년도에 월남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월 파병 장병이 교환할 때 이제 이세호 8월 주월 사령관의 이세호 중장의 이제 카프레드 하는 건데, 여러분 이세호 장군이 서 있는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왜?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선탑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레이드 환영식을 받기 위해서 집차를 타는데 이세호 장군한테 박정희 대통령께서 먼저 타러 오니까, 아니 어디 제가 어떻게 제일 앞에 탑니까?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 훌륭하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그래서 이세호 장군을 앞에 태우고 뒤에서 사열을 받는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국방부 장관 유재용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호 장군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높인 자네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세호 장군이 이제 사열을 이렇게 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현충사를 방문해서 활을 쏘는 모습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잡이죠.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을 쏠 때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쏘시고, 어떤 방향을 이렇게 가리킨다든지 할 때 이제 왼손을 쓰십니다. 그리고 총을 사격한다든지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시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것도 오른손을 사용하십니다. 뭐 피아노도 잘 치시고요. 그래서 그의 말에 12월 26일 날 또 희호를 씁니다.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희호를 쓰게 됩니다. 국내외에 점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계속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축정의 컨셉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74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74년도 1월달 연도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월 25일, 여러분 1974년입니다. 혹시 1972년이라고 오타가 돼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남도청을 초도순시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경남도청에다가 현판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희호를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974년이면은 이제 대통령이 된 지 한 10년, 대통령을 통치한 지 한 10년이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어떤 부정부패와 불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유명한 서정쇄신이라는 걸 했습니다. 즉 특별히 서민들의 행정을 도와주는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고도로 발달할 때 공무원들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뭐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다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뭐 세무서, 경찰, 또 검찰 등등, 그래서 대대적인 서정쇄신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서정쇄신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셨다가 6.25 참전하고 아마 휴전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경찰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덕군청으로 공무원으로 전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쭉 하시면서 이제 대전에서 예산군청으로, 예산군청에서 온양군청으로, 온양군청에서 천안군청으로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천안군청에서 오셨을 때가 바로 서정쇄신에 막 바람이 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적을 또 올리려고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악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서정쇄신의 건수를 올리려고 또 이렇게 찾는데, 저희 아버님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청렴결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로지 양정계장하고 격리계장만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격리계장이 굉장히 그 파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금을 관리하는 이 재무계장, 이 제일 중요한 부서였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 두 부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 양정계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 군수가 부임하면 야, 여기에서 제일 청렴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 조이봉입니다. 그래서 격리계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주무르고 싶은데 아버님이 워낙 청렴결백하시니까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또 농정계장으로 농업계장으로 또 좌천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군수가 바뀌면 똑같이 여기에 제일 청렴결백한 직원이 누구냐? 그러면 조이봉입니다. 그럼 또 이제 재무계장. 그러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양정계장. 그래서 평생 재무계장, 양정계장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도 양정계장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교회에 나가시면서, 그 당시 교회들이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찰이 못줄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를 심을 때 줄로 쭉 그어놓고 표시한 곳에 이제 모를 심는데 그걸 못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우니까 그 교회 사찰이 못줄 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거든요. 뭐 뇌물을 받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못줄을 납품하고 이러는 하는데 관여를 더 했더니 그거를 걸어 가지고 이제 서성세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군수까지도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제 아버님께서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명태 1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명태를 하셨죠. 명태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정쇄신,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하실 때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시면서 저도 이제 대학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나 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뭘 깨달은 거 아니, 야, 위대한 지도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다 보면 가끔 거기에 치이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배우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링컨만 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지도자도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큰 수레를, 역사의 큰 수레를 이끌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 다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배우면서 오히려 저는 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더 연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74년도 최초로 외국의 국가원수가
항공모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항공모함 방문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친히 바로 미드웨이호를 방문해서 이때부터 항공모함에 대한 꿈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조상옥 그 통역관이죠. 그리고 왼쪽에 해군 함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조선 입국, 배를 건조해서 해양 대국을 만든다라는 비전을 가졌죠. 그래서 요 5월 달에 이제 그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바로 현대조선소에서 메로너라고 하는 20만 톤의 유조선을 최초로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 최초의 유조선을 건조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미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 건조의 비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그 유명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회어를 1974년도 5월 20일 날 쓰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5월 21일 날 유비무환이라는 회어를 또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을 통일하면 북한의 핵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그래서 동북아 해양 질서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핵을 전환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79년도에 굉장한 위기가 왔죠. 카터의 인권 외교라고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그 내정을 간섭하면서 미군 철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위기가 닥쳤고, 그래서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및 3자 대화를 하자. 그래서 미국 측이 이 카터가 주장하는 것은 체제 유지죠. 체제 유지. 우리는 뭐예요? 바로 통일할 때까지 체제 안정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어둠의 나라, 억압의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황폐한 나라를 바로 우리가 자유통일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이 새마을운동, 똑같이 한강의 기적, 이거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카터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군 장비 현대화 사업을 계속 협의하고 자주국방으로 해서 그리고 미군 철수를 이제 반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또 로비와 또 기독교인들의 또 그런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카터의 내정 간섭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후의 정치 구상은 뭐냐? 바로 그때 비밀리에 핵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동맹 관계지만 미국도 어떤 대통령과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굉장히 굳건하게 강조하는 지도자가 나오는가 하면 한국과 동맹에서 쏟아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또 그 병사를 철수시켜가지고 경비를 전략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에 따라서 정당의 정책에 따라서 한국의 안보가 계속 흔들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셨고, 최후의 국정의 구상은 바로 1980년도 정도에, 내년이죠, 핵무기 개발 완성을 해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은퇴를 할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북한보다도 훨씬 우리가 앞서서 이런 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카터의 그런 내정 간섭과 인권외교 또 안보 위기 때에 이런 것까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79년도 8월 달에도 많은 수혜가 있어가지고 직접 이제 중앙대책본부를 만드셨죠. 그래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때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수혜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하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중앙대책본부인데 뭐 지금은 더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잘 만들었겠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대충 분위기를 보면 아시죠?
여러 가지 차트라든지 또 무슨 전화 전신 시설이라든지 통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완벽한 나름대로의 그런 재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활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순천시청 상황실에 방문해서 직접 전남도지사 장영태의 수해 보고를 들으면서 대책을 협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하고 연결이 되죠? 즉, 박정희 의장이 미국과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로 혁명 2달 후 7월 11일 날 영주와 그리고 남원에 큰 수해가 났을 때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던 그 모습에 케네디 행정부도 인정을 하고 저분은 정말 생명을 걸고 혁명을 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했구나를 인정을 받은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도 정말 박정희 장군은 군인이지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민생을 챙기는 지도자구나, 생명 걸고 하는 지도자구나, 그래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1964년도 민정 인양을 하고 윤보선과 투표를 했는데 전반부는 대도시에서 윤보선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박정희 장군이 이런 민생 시찰했던 것, 섬, 울릉도, 저 시골, 제주도, 농촌, 수해 방문 지역, 이런데 이제 표가 마지막에 몰표로 쏟아지면서 역전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바로 마지막 79년도 똑같이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감동적인 사진이죠. 자, 왼쪽은 1969년도 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969년도,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바로 1979년도, 바로 20년 후에,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대로죠. 나이만 좀 들은 모습이고, 다만 하나 이제 오른쪽 사진에 뭐가 좀 바뀌었어요? 그 나지에타를 이렇게 막는 장식이 좀 바뀌었고, 또 벽지가 좀 바뀌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액자를 달아놓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요걸 그대로 모델로 해서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 액자가 있고, 이제 카테는 노란색이고, 그리고 뒤에 이제 시골에 아낙네들, 할머니들,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돌보시는 민생 정치의 상징으로 그런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원래 이 액자도 두 가지인데 바뀐 모습입니다. 자, 놀라운 거는요, 바로 10년 전과 10년 후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정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국가 지도자의 5대 유비무환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실천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특별히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북한 정권에 의해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든든한 국방 안보, 그걸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유비무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 위기를 대처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을 안 하면 퇴보입니다. 계속 성장을 해야만 나라가 살아남지. 자, 성장이 멈췄다는 거는, 자, 성장은 멈췄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또 국제적인 경쟁력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다는 거는 곧 뭐예요? 퇴보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개인이든지 또 회사든지 나라든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적인 요소를 대처하는 것이 바로 유비무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 안전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건축의 또 사고라든지 세월호는 물론 조작 사건이지만 해양 사고라든지 또 이태원에서 놀다가 청년들이 다치는 안전사고, 이런 사회 안전망을 확립해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 확립이 바로 네 번째 유비무환 정신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유비무환 정신이 뭐예요? 바로 백년대계 끊임없이 인재를 양육해야만 그 사회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탈북 대학생들, 탈북자 중에서 똑똑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역사 강의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 얘기를 쭉 하고서 나중에 질문이 있냐 그랬더니 한 여대생이 그런 질문이에요. 이 여대생은 북한에서 장마당에서 재벌이 됐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2014년 화폐 개혁을 하는 바람에 그 벌었던 걸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여성입니다. 어쨌든 그 북한의 통제사회에서 장마당에서 재벌이 됐다는 건 상당히 똑똑한 여자죠.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이승만 대통령께 자식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봉수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디프테리아로 죽어서 자식이 없다 그랬더니 탄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멍텅구리, 똥통구리, 방통구리 이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에 북한에 이런 제안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진국이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아들은 얼마나 똑똑할까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승만 박사 하니까 왜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박사라고 하느냐. 근데 그 의미는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사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최후 국정은 뭐냐? 바로 삽교천 방조제가 아니라 뭐예요? 당진송신소를 개소한 겁니다. 이 당진송신소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라디오 단파방송 1500kW를 북한에다가, 동북아시아에다가, 중국과 소련에다 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 풍요와 빛과 자유를 북한 동포들에게도 알려줘가지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렇게 친한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당진송신소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비밀이죠. 미국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중공이 알면은 노발대발할 거 아니에요? 남한의 방송이 만주까지, 동북상서까지, 중국 본토까지 그 공산당 세력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당진송신소를 개소한 것이 마지막 국정이었습니까? 삭교 방조천을 준공식을 마치고 그리고 도고온천에서 목욕을 하신 다음에 이 당진송신소에서 개소식을 해서 이 브리핑을 받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고뇌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뇌의 모습을 완성하지 못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김재규의 그런 그 암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분이 뿌린 위대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있고, 바로 그것을 계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과 조호진 대표의 사명입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또 우리 봉사단이 예천에 감천면이라는 곳에 가서 재외복구 봉사를 했죠. 놀라운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1961년도 바로 영주를 방문했을 때 바로 그 방문한 지역이 감천면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방문했던 그 지역을 우연치도 않게 이번에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동화당 당원들이 가서 똑같은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각과 그리고 그분들이 세운 한강의 기적에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력을 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그리고 만약의 경우 김정은 독재를 제거하기까지 참수작전까지 이런 것을 준비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참 어리석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상민 행정부 장관 탄핵의 기각이 됐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짓 탄핵 소추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이번 이상민 탄핵의 기각과 함께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에 지금 모든 탄핵을 한 세력, 탄핵을 동조한 세력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새로운 청렴결백하고 또 정의와 진실의 세력인 그리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바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또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날 위대한 사회혁명, 정치혁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회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과 진실이 다 거짓으로 인해서 진실이 다 무너지고 선전선동을 당하고 그리고 썩어버린 이 부패의 양당, 여야 양당 정치 이거를 개혁하는 것이 이제 정치혁명이고 국민들에게 바로 진실과 정의의 개념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각성시키는 것이 사회혁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보시죠? 거기 학생들이 죽이는 기념 촬영을 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8월 11일 날 전국 은퇴장로협의회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무궁무진하지만 특별히 이제 기독교 장로들이 모였으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도 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론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같이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승만 청년이 1895년도 4월 달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5월 21일 날 목요일 날 정동제일교회죠. 그리고 배제학당에서는 채플로 운영했는데 그 정동교회에서 제1회 모교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 계통의 모든 대학과 학교들은 모교 강좌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신학대학, 모건대학교, 배제대학 지금도 매주 모교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1회 모교 강좌 때 기념 촬영입니다. 특별히 4월 달에 이승만 청년이 최초로 단발을 하게 됩니다. 1895년도 10월 30일 날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내리죠. 그런데 최초로 이승만 청년이 단발을 결심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뭐 부모님들이 알면은 뭐 난리가 나죠. 몸에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손톱깎이 하나도 참 소리하는 그런데 상투를 자른다. 그래서 제중원 세브란스 원장인 에비슨 선교사에게 잘라달라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뭐라고 하면서 잘라달라고 하니 벌써 이승만 청년은 이렇게 불의가 날뛰고 기득권층이 날뛰고 거짓이 난무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는 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일본 놈이 내 상투를 자르기 전에 선교사님이 잘려주십시오 해서 에비슨 선교사가 수술용 가위를 가지고 이승만 청년의 상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커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청년의 단발 기념 사진이기도 하고요. 제1회 모교 강좌 사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과거 제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이 바로 배제학당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숫자가 168명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늘어났던 거죠. 이때 스크래튼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많은 인재들이 배제학당에서 와서 공부하는데 이들을 잘 키워서 국가의 그 지도자로 만들겠다. 특별히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상당히 탁월한데 이 청년을 잘 키워서 이 다음에 그 대한제국의 좋은 그 국가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에 보면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맨 왼쪽이 바로 단발을 한 이승만 청년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유일한 하버드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버스티드 의료 선교사라고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버드 출신으로 조선에서 일한 선교사가 버스티드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승만 청년하고 나이 차이도 5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주 친구처럼 스승이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지원하게 된 것도 이 버스티드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버스티드가 이렇게 이승만을 돌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일찍 귀국했다가 할렘가에서 가다가 또 돌아가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키 큰 분, 중절 모자를 쓰고 키 큰 분이 바로 제1회 모교 강좌 강사로 온 서재필 박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이때 활약하고 독립협회를 만들면서 만민공동회를 하다가 1898년도에 추방당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재필 후계자로 이승만 청년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제중원의 에이비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 헐버트 선교사하고도 비슷하거든요. 헐버트 선교사도 제가 몇 번 강의를 드렸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단발령 기념 한 달 후고이기 때문에 에이비슨 선교사가 맞고요. 헐버트 선교사는 이때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관립중학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경기중학교, 거기서도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모교 강좌 시간에는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이비슨 선교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승만 박사 청년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마지막 요 사진만 설명해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서재필의 뒤를 이어받아서 하다가 대역죄로, 즉 고종황제를 폐위하고 박영호를 옹립하려고 하는 반란죄에 엮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승만 청년이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고 하니 바로 이승만 청년의 회심을 선교사들이 기념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1900년 2월 22일, 그러니까 1899년도 1월 8일 날 체포가 돼서 서소문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1월 30일 날 총기를 휴대하고 탈출했다가 다시 잡히거든요. 그때 이제 이승만 청년이 1899년 2월 2일경에 이제 회심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승만을 키웠던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이승만의 회심을 기념해 주는데, 바로 1900년 회심 1주년이죠. 회심 1주년에 2월 22일 날, 이날은 미국 국부 조지 워싱턴의 생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엔 국경일로 대통령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그 당시에 감리교든 장로교든 모든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바로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이 키워서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를 세워서 또 그러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동북아 전체를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조지 워싱턴과 같은 훌륭한 인물로 이승만을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증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옥중 회심 1주년에 바로 기념 촬영을 한 것인데, 바로 독립전쟁 당시에 복장을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노블 선교사, 벙커 선교사, 그 다음에 노블 선교사 안에는 매티 선교사, 그리고 완볼트라고 하는 장로교 의료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라 부부가 보이고요. 맨 오른쪽에 존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승만 청년을 평생 멘토링했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 방송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많은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신앙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